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훗설과 포스트 모더니즘 두 번째 시간, 소제목은 생활세계와 초월론적 주관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훗설을 포스트 모던 담론과의 어떤 그 연결 속에서 사유한다는 것은 또한 생활세계의 어떤 그 선험적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영역은 또한 하이데거의 배려의 세계와도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으며, 특히 하버마스가 훗설의 이 생활세계를 그 도구적 이성에 의하여 침입된 이 생활세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 의하여, 또한 훗설의 생활세계는 매우 중요한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연구되어야 할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훗설의 후기 작품으로 분류되는 그 위기, 위기라는 이 책은 36년도에 처음으로 1, 2부가 나왔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비멜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여 훗설의 전집이 새롭게 편집되는데, 54년도에 이르러서야 제3부가 함께 수록되어 훗설 전집 6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유럽 학문의 위기와 초월론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서 전체 모습은 죽고 난 이후에 54년이 되어야, 1954년이 되어야 나타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훗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연구들은 하이데거를 통하여 철학계에 상당히 하이데거의 명성에 의하여 가려져서 해석된 경우가 많았고, 그 점에서 훗설 연구자들은 오늘날도 특히 하이데거를 위시하여 레비나스, 데리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 학자들의 훗설에 대한 어떤 비판적 연구들을 또다시 비판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어쨌든 메를로-뽕띠를 지각의 현상학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훗설의 현상학은 큰 의미를 갖는 그런 그 작품이라고, 특히 위기라고 하는 이 작품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부에서 훗설은 상당히 역사적인 의식을 느낄 수 없는 작품이에요. 대부분이 마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읽어야 하듯이, 훗설의 그 유럽 학문의 위기라고 하는 이 후기 작품 이전에 쓰여졌던 대부분의 작품은 정말 상당히 관념의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수학의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되고 논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복잡한 그러한 작품들이라고 한다면, 위기는 역사의식, 유럽의 어떤 그러한 파시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위기, 그 시대에 그 위기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그 위기가 바로 역사의식을 함께 담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훗설의 후기 작품인 위기가 보여주는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작품에서만 우리가 역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거죠. 그러한 문제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로 그러한 유럽 학문의 위기가 실증주의와 과학의 객관주의에 의하여 오염되었으며, 그죠? 그래서 정말로 모든 학문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실증주의의 대두와 더불어서, 그죠? 삶의 어떤 자연과학의 객관주의와 함께 나타나는 이 유럽 학문의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주로 이분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초월론적 현상학,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보편적 이성은 목적론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근대의 어떤 근대에서 현대의 후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그러한 목적론은 주로 그 위기가 파생되었던 그 목적론의 출발점은 바로 데카르트의, 그죠? 객관주의적 자연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연과학에 대한 객관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것을 데카르트가 자기의 초월론적 주관주의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때부터 가속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론은 객관주의, 과학의 객관주의를, 자연과학의 객관주의를 중심으로 철학 전체로까지 침투되었으며, 이런 것의 위기의 문제점을 고찰할 수 있는 그 학문이 바로 자기 자신의 초월론적 현상학, 트란스젠덴탈레 페노메놀로기라고 하는, 그래서 초월론적 현상학은 목적론의 마지막 종착지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2부의 어떤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 있고, 3부는 이러한 위기에 의하여 은폐되었던, 그죠? 그런 생활 세계를 현상학적 환원을 거쳐서 발견하고, 이러한 생활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의미 부여의 그 주관성을 2차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발견하는, 그게 바로 초월론적 주관성입니다. 의미 부여의 어떤 그러한 지평적 선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후설의 철학은 여전히 보편적 이성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초월론적 주관성, 선험적인, 그러니까 생활 세계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이러한 아프리오리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초월해가는 의미 부여자로서의 이 초월론적 주관성, 개인의 인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마치 집단 이성을 나타내는 듯한 그러한 관념론적 개념이죠. 이 주관성은, 의미부여의 주관성은 자체 안에 또한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는 생활세계의, 그죠? 다양한 타자들과의 함께 더불어 있는, 그죠? 공동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주관성의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활세계라고 하는 그 다양한 지향성의 영역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후설이 이러한 초월론적 주관성애로 초월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는 포스트 모던적 담론에는 결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생활세계는 뭐냐? 후설이 고민한 거는 의식의 세계로 환원되어서, 그죠?
자연적 태도로부터 세계애로 하는데요. 지각을 통하여 의식 속에 나타난 그 세계를 다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뭐냐라고 봤을 때 그건 바로 생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활세계는 사실은 초기 작품인 이념2에도 한 번씩 나타나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생활세계 개념은 후설의 말기 철학의 를 대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후설은 벌써 이념2에서 이러한 생활세계에 대한 언급을 각주에서도 하고 그죠,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생활세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자연과학의 객관주의가 무시하고 은폐시켰던 그러한 인간의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 그럼 생활세계가 뭐냐? 위기에서 나타나는 생활세계는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자명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자명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존재와 시간에서도 이 후설한테 배운 것 같아,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게도 존재물음은 존재라는 이 개념은 너무도 자명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래. 왜? 자명한 거는 여러분들 봐봐. 슈퍼마켓 가면 슈퍼마켓에는 식료품과 과자와 그 다음에 라면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담배도 판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게 자명한 거예요. 그게 젤프스트 페르슈텐틀리히라 그러죠. 이 자명하다고 하는 거,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활세계화라는 이 개념은 모든 인간이 자기의 삶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경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도 자명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질문을 하지 않고, 그죠? 질문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시공간을 나타내는 그런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돌, 나무, 그 다음에 건물, 또, 전봇대, 이런 게 있잖아. 이러한 다양한 사물들이 모여있는, 시공간의 세계. 그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고, 이 세계는, 이 레벤스벨트는 바로, 사물들이 그죠? 공시적 체계로서, 마치, 누구죠? 소시르를 연상시키는 그런 공시적 체계로서의 그런 사물들이 모여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사물들이 모여있는 세계만이다. 그러면 생활세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후설은 이 생활세계를 위기에서 가끔 움벨트, 환경세계, 주의세계라는 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다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움벨트도 그죠? 움벨트도 베졸겐의 세계, 배려의 세계에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배운 거죠. 이런 개념들은 후설한테서 그죠? 그 환경세계라고 나타나는데, 이 생활세계, 우리의 주변의 세계는 뭐예요? 그냥 상물들이 모여있는 공시적 체계로서의 세계만이 아니야. 이 세계는 인간의 주관성, 주프젝티비테트가 언제나 의미를 부여한 세계예요. 실천의 세계라고. 프락시스의 세계고, 의미 부여의 세계.
인간의 주관성이 의미를 언제나 부여하고 그리고 그 의미 부여된 세계 안에서 문화가 형성되는 실천의 세계입니다. 문화의 세계라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후설은 선험적, 초월론적 주관성을 이어.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억견의 세계예요. 논리 이전에, 그죠? 논리 이전에, 그러니까 논리는 뭐예요? 학문이에요. 학문 이전의 세계. 학문의 토대를 형성하는 세계. 학문을 근거지 지으면서도 앞서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생활 세계는 재발견되어야 하는 세계이기도 해요. 생활 세계로부터 환원을 거쳐서 선험적 주관성에 의하여 참다운 세계를 또다시 의미화를 통하여 생활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세계는 현상학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에 놓여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제 후설은 자연과학의 객관주의적인 물리학의 세계에 대립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적 이성의 맞은편에 선험적 주관성, 초월론적 주관성을 세우면서 이제는 이렇게 자연과학의 객관주의와 실증주의에 의하여 파괴된 이러한 파괴되고 은폐된 이 인간의 참다운 삶의 세계를 복원시키면서 이것이 비로소 현대 유럽 학문의 그러한 위기를 낳았던 그것을 새롭게 진단할 수 있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목표로 이것을 생활 세계와 선험적 주관성을 갖고 이제는 후설이 문제 해결을 서양 문명의 어떤 그러한 현대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새롭게 원래 그러니까 서양 갈릴레오 이후부터 데카르트를 통하여 나타나는 자연과학의 객관주의가 은폐시켰던 이 생활 세계는 사실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세계예요. 그 인간에 의하여 의미 지평을 통하여 그 의미화된 그러한 문화의 세계예요. 실천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만이 그래서 이 세계를 전논리적 아프리오리, 그러니까 학문 이전의 영역, 학문 이전의 삶의 영역, 그래서 선험적으로 인간이 경험 이전에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세계, 이 세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학문도 할 수 있고 문화적 실천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또 모든 학문과 문화적 실천과 일상적 삶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간 실존의 의미 지평을 형성하는 의미의 토대로서의 세계라고 후설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후설이 두 번째 환원을 거쳐서 이야기하는 생활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 초월론적 주관성은 이 주관성이 지향하는 학문은 근대 과학이 추구했던 이념사가 아니야, 여러분. 이데 히스토리어가 아니야. 그럼 뭐냐? 이것은
지향사라 그럽니다. 인텐시오널 히스토리어라 그래서 원어로 그죠? 후설이 사용한 원어로 지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향의 역사는 인간의 주관과 그 다음에 인간의 주관과 이 세계가 생활 세계가 공동으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하는 그러한 생활 세계의 존재론을 다루는 온톨로기 데어 레벤스벨트라고 하는 생활 세계의 존재론을 다루는 그러한 학문이에요. 이것이 비로소 후설이 제기하는 선험적 주관성이 도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향사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의미를 그 지향사에서 나타나는 것은 의미 형성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의 침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와 생활 세계와 선험적 주관성의 관계는 언제나 어떤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개방적으로 열려 있는 거지. 의미 지향이 한 번으로서 확고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 지향은 언제나 현재의 의미 지향은 언제나 과거의 의미의 침전을 새롭게 바꾸면서 개방적으로 언제나 생활 세계의 아프리오리의 특징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의 형성과 의미의 그 침전은 언제나 변증법적으로 거기에 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선험적 주관성에 의하여 매 순간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나타난다라고 본 거예요. 이 점에서 그 생활 세계의 의미 지평은 한 번으로서 그냥 침전되어서 끝나서 그냥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상호 주관성의 영역으로서, 그죠? 이 생활 세계의 아프리오리를 언제나 초월하여 선험적 주관성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생활 세계의 그 의미 침전을 의미 형성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그죠? 이 생활 세계를 새롭게 구성한다고 본 거야. 그런데 이 상호 주관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선험적 주관성은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이데거처럼 현존재와 같이 막 이렇게 해석학적으로 막 이런 느낌보다는 마치 보편 이성을 전제하고 이 보편 이성을 통하여, 그죠? 이성이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통일시키는 그러한 총체성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상호 주관성과 선험적 주관성의 개념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후설이 포스트 모던 담론으로 못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지향의 다양한 지평을 말하는 생활 세계를 이야기하고서도 후설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선험적 주관성을, 그죠? 또한 의미 형성과 의미 침전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선험적 주관성이 마치 초월론적 주관성이 언제나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경험되는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가 돼요?
결국은 생활 세계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초월론적 주관성으로 나가면서 이것이 또한 또 다른 형이상학으로 변질되고 다양성 안에서의 총체성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철학의 보편적 이성을 확립하기 위한 그래서 생활 세계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을 초월해 있는 그러한 의미 부여의 보편적 이성을 이야기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점에서 후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에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설이 하이데거를 통하여 모든 인식은 해석이라고 하는 니체의 이러한 문구를 그죠? 의미의 해석이라고 하는 그 의미 지평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이것이 하이데거한테로 가면서 가다머를 통하여 새롭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설은 뭔가 많은 것들을 다양한 하이데거에게도 주고 딜타이에게도 역으로 많은 것들을 주고 또 체험의 개념도 삶의 개념과 연결시키고 그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뭔가 한 것이 부족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 부여, 그래서 상호 주관성의 영역, 보편적 이성이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이. 그래서 학문을 하는 이론적 이성은 언제나 이 실천 세계를 나타내는 이 생활 세계가 자기가 피할 수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전제되어 있는 그런 세계예요.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 결국은 학문도 다 이 생활 세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세계의 그 특징은 언제나 한 번에 모든 생활 세계에서의 봄은 언제나 앞서봄을 갖고 있고 앞서 가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봐봐. 이 세계의 삶의 세계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건 이 삶의 세계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관성이 그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세계예요. 이 지각 안에 지각을 통하여 주어져서 이 주관성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세계이기도 하지만 이 생활 세계는 모든 인간이 그죠? 자기 자신의 대상적 인식을 통하여 사태를 파악하기 이전에 이미 언제나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이데거의 그 세계의 존재와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은 후설의 사유의 어떤 그러한 포스트 모던적 특징을 끄집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을 연상시키듯이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생활 세계에서의 본다라는 것은 언제나 앞서가짐을 가진 그런 전 논리학적 세계, 학문의 영역이 여기로부터 대상적 인식을 만들기 이전에 존재론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후설이 이제 또 한 번의 환원을 거쳐서 이
이 생활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주관성을, 주프젝티비테트를 이야기하고, 물론 이것이 상호 주관성으로서 타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의 영역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을 초월론적 주관성으로서 이러한 억견의 세계, 논리 이전의 세계, 이 억견의 세계를 초월해서 언제나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 지평을 나타내는 그 초월론적 주관성애로 이 생활 세계의 개념을 환원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후설의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이 갈 수 없는 그러한, 그래서 이 배후에는 결국은 지향의 역사, 그죠? 그래서 생활 세계의 존재론이 추구하는 인텐시오날 히스토리어라고 하는 이 지향의 역사. 그래서 의미 침전을 언제나 의미 형성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 주관성은 결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으로서 언제나 철학의 이 보편 이성의 목적론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개념으로서 후설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뭔가 좀 관념론적이죠, 상당히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죠? 그래서 문제는 생활 세계보다는 초월론적 주관성, 트랜스젠덴탈레 주프젝티비테트라는 이 단어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적 사유에서. 그죠? 이게 역사, 보편 이성을 전제하고, 보편 이성이 활동하는 장으로서 언제나, 생활 세계의 어떤 그 새로운 의미 지평을 열어놓는 그런 것까지는 괜찮지만은, 이것을 초월론적 주관성과 연결시키면서 이 생활 세계에 를 초월해 있는 총체성과 보편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 뭔가 형이상학적이고 관념론적이죠, 그죠? 이 부분을 어떤 포스트 모던 철학자도 오늘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 점에서 후설은 다양한 포스트 모던적 사고를, 그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 독일 근대성, 모데른의, 결국은, 칸트와 헤겔의 관념론 안에 있는 보편적 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 이런 것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다라고 한다는 것.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현상학, 후설이 만들어냈던 이 현상을 그죠? 칸트처럼 물 자체와 현상을 나누지 않고 이 현상의 의미 지향과 지각을 통하여 들어온 이 현상을, 그죠? 의미 지향과 의미로서, 그게 노예마와 노예시스로 분석함으로써 이것을 의미체로서 바라보게 되는, 그럼으로써 이 의미체는 또한 의식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 이것은 후설은 해석이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처럼, 니체처럼 그런 의미로 쓰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인식론이 말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대가리 안에 있는 그 오성의 범주로서의 그 주어와 수로로서의 그러한 관계, 그것을 의미지향으로 바꿔놨다라는 거. 이것은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칸트로부터 후설이 한 걸음 진일보한 그러한 철학으로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죠. 철학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그죠?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담론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레벤스 벨트의 다원성을, 그죠? 그런데 이에 반하여 비트겐슈타인과 리오타르는 어떻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런 보편적 이성이나 뭐 상호 주관성, 초월론적 주관성 이딴 거 얘기하지 않고 어느 게임의 경계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맞죠? 어느 게임의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에 중첩되고, 그 다음에 그 중첩되고 섬유와 같이, 그렇게 꼰실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다원성에 어느 게임의 각각의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그 배후에서 실처럼 촘촘하게 중첩되고 그 다음에 겹쳐진 상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경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에서 후설의 보편적 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월론적 주관성 개념은 도무지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죠? 왜? 하나로 통일되거든. 실제로 후설은 위기에서 데카르트의 하나의 태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하나의 태양의 그 하나의 태양이 뭐야? 보편적 이성이라고. 그걸 받아들이거든. 그걸 전제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의미 지평의 목적론이 언제나 침정과 형성을 통하여 변증법적으로 변화되는 개방성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상당히 포스트 모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 지향이 마치 보편적 이성이라든지 주관성이 만들어내는 듯한, 여러분, 참 이것도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 주관성이,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거라고. 이 주관성이 물론 개인의 자아가 아니에요. 개인의 자아가 이런 초월론적 주관성애로 언제나 초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설의 초월론적 주관성은 개인의 자아가 물론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적 자아, 총체적 이성, 이런 것으로 마치 환원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후설의 두 번째 환원을 거쳐서 생활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움벨트, 환경세계에, 주위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 초월론적 주관성 개념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포스트 모던적 담론에 가까이에 있는 뭐죠? 하이데거의 다자인 개념을 한번 봅시다. 이 초월론적 주관성과 상호 주관성을 포괄하는 이 초월론적 주관성, 그죠? 철학적 보편적 이성이 활동하는, 그래서 그 목적론에 도달하면서 의미 지향과 의미 침전의 변증법적 운동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그죠? 지향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런 생활 세계의 존재론조차도 상당히 관념론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에 비하여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은 어때? 상당히 역사적이잖아요. 거기에 있음 자체가 이미 이 세계의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그 현존재의 거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획투사를 통하여 이 세계의 사태를 언제나 새롭게 해석하는 존재라고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성에 의하여, 그래서 현존재의 실존에 의하여 언제나 새롭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변화에 열려 있으며 미래의 가능성으로서 매 순간
그 해석을 통하여 매 순간 자기의 실존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이런 개념하고, 이것도 데리다에 의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얻어 터지지만, 저는 데리다가 하이데거를 제 강좌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하지만, 데리다가 그거를 넘어섰다. 아도르노 역시도 하이데거를 오해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도르노 역시도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딱 떼어놓은 존재 개념을 이야기하잖아. 존재 개념으로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을 박살내잖아요. 그런데 하이데거의 그 존재 개념은 결코 그렇게 형이상학적이고 무역사적 개념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언제나 그 존재는 존재자의 존재라고, 현존자의 존재라고, 여러분. 매 순간 변하고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성에 처해 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변화의 개방성에 열려있는 그런 현존재 개념이랑 지금 후설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세계에 대립해서 놓고 상응해서 놓고 있는 이 초원론적 주관성의 개념, 개인적 자아가 언제나 그것으로 초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보편 이성의 개념이랑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라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 그죠? 이 점에서 후설이 많은 다양한 것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찬밥 신세를 얻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철학적 연결, 그죠? 초원론적 주관성으로 그가 결국 물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생활세계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근대적 사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 아닌 모던적 사유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읽을 때에 그러나 생활세계 자체의 개념은 상당히, 그죠? 후설의 철학이 그러한 초기의 인식론으로부터 완전히 존재론으로 뭔가 그래도 하이데거와 같이 그렇게 막 빵 뚫려서 막 아우스강스 풍크트가 처음부터 막 그렇게 바깥으로부터의 사유를 이야기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생활 세계의 개념을 이 선험적 주관성이라 이런 것만 빼고 그 자체로서 볼 때는 상당히, 그죠? 어느 게임의 다원성이라든지 지향적 다원성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세계의 존재론이 바로 생활세계 개념이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 생활세계 자체의 개념은 상당히 그 어느 게임의 다원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리오타르의 사회학적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생활세계는 전논리학적 개념으로서 언제나 학문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서 인간들이 그저 그렇게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세계로서 그 의미부여의 세계, 그죠? 그래서 모든 학문이 거기에 근거해서만이 자기의 학문의 세계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세계로서 후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후설의 사유에서의 제가 볼 때 많은 부분들을 하이데거한테 준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의 그러한 형이상학 일반에 대한 그러한 그 의심, 그죠?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 일반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나갔던 것은 후설이 아니라 바로 니체였다라고 가다머가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완전한 전향을 하이데거, 후설은 이런 자연과학을 공부한 자로서 하이데거와 일단은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하이데거는 후설의 그 현상학이 아니었다면 자기의 해석학을 펼칠 수 없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지만은, 그는 신학을 공부한 자로서 서구 형이상학을 누구보다도 후설보다도, 쉽게 말하면 그리스 고전 철학만이 아니라 중세의 신학까지도 깨고 있었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형이상학의 문제,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개념 있죠. 그 존재에 대한 개념 안에 시간이 없다라는 걸 발견했고, 그죠? 뭐 언제나 영원한 현재로서의 존재니까 서구 형이상학에 그것이 중세의 신학에도 연결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그 전에 철학자들한테도 이 인식론적 존재로서의 그런 시간의 개념, 거기에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거. 이건 결코 후설이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이데거 자신이 그의 연구를 통해, 그죠? 그의 전이해 신학을 공부한 자로서 서구 형이상학 전체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전체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서구 형이상학 전체를 존재론의 역사에서 볼 때는 단지 현재의 존재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순진한 형이상학이었다라고 하는 이 발견은 후에 데리다에게도 엄청난 자양분을 주었다라고 한다. 이 발견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존재의 개념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역사성을 새롭게 부여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후설의 시간은 여전히 인식론적 시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의식이라든지. 결국은 의식 철학과 언제나 의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후설은 레벤스벨트와 언제나 이렇게 초월론적 주관성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러한 존재론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설은 언제나, 그죠? 언제나 칸트의 신칸트주의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초월론적 주관성에다 모든 것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의 철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프랑스 철학에게서도 찬밥신세, 독일 철학, 특히 가다머한테서도 큰 조명을 받지 못한, 그죠? 그런 철학자로서 단지 인식론적 현상학이 중요해지는 거기에서만 언급되는 그런 철학자로서 자리매김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죠? 그러나 아무도 후설의 철학을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우습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현상학은 예술 철학에서든 또한 모든 그 문학적인 사르트르도 엄청난 영향을 받았잖아, 그죠? 그러한 것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그러한 철학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후설의 사유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상당히 재미있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후설은, 그죠? 후설은 후기 철학에서도 결국 초기에 어떤 그런 다양한 철학적인 그러한 문제점에서 마치 존재론으로 딱 다가오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이 존재론을 인식론적 한계 안으로 가둬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큰 틀에서 결국 지각의 현상, 여러분들 현상이 어디에 나타나? 여러분, 현상은 언제나 지각과 관계돼요. 바로 내문과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이러한 뭔가 이 선험적 주관성과 생활세계의 의미체계를 뭔가 헛설이 이렇게 설득력 있게 연결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의미지향은 주관이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상호주관성의 어떤 그러한 아프리오리를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게 뭔가 생활세계의 공시적 체계와 문화적 특수성의 삶의 실천의 세계, 그 다음에 학문적 이론적 세계가 토대를 두고 있는 이 세계를 과연 선험적 주관성과 연결해서 이것을 제대로 잘 풀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죠. 제가 볼 때는 선험적 주관성의 영역, 상호 주관성을 포함하는 이 영역을 제가 볼 때는 무의식과 연결시킨다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을 무의식과 연결시켜서 사회 일반의 의식으로서 말한다고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뭔가 용어적인 그 초월론적 주관성의 개념은 그다지 크게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환영받을 만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설은 매우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예도도 앞으로 계속해서 후설에 대한 강좌를 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다양한 1차 자료에 이념이라든지 그죠? 논리 연구. 논리 연구는 예도는 수학을 싫어하는 자로서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이념이 훨씬 난 것 같아요. 이념이라든지 논리 연구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뭐죠? 그 현상학의 본질, 본질학으로서의 현상학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데카르트적 성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도가 지금 1, 2로 나누어서 했던 위기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읽어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 두 편의 강좌가 여러분들의 후설의 포스트 모던적 담론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추스!